요즘 시장은 변동성, 이게 꼭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실 텐데 이에 대해서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모셨거든요. 함께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동성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 일단 환율부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환율이 뭐 많이 좀 오르기는 하고 네. 그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 주신 대로 최근 들어서 이게 시장에서 최근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게 환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요즘 유튜브 보면은 심지어는 이게 무슨 심상치 않다. 뭐 심지어는 이게 IMF다. 뭐 금융위기다. 1,500원 막 나오니까 예, 그런 뭐 얘기를 그러니까 하니까. 엄청들 얘기들이 예. 좀 많아졌어요. 실제로 연초 이후에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쭉 잘 보이고 7월 초까지 해서 한 8%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거의 지금 연초 수준까지 다 되돌아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걱정을 할 만할 것 같은데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우리의 이슈, 우리만의 이슈는 분명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왼쪽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래로 내려오면 원화 강세, 달러 약세 보시면 되고 우측 올라가면 그러니까 원화 포함한 나머지 나라들 강세, 달러 강세, 그러니까 우리 약세, 달러 강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7월 초까지 쭉 강세로 원화 강세로 내려왔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7월부터 한 3개월, 4개월 가까이 우상향을 했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일본 엔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대만 달러, 저희 유로화 정도만 여전히 그러니까 미국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최근 한 3, 4개월간 보이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결국은 우리만의 이슈라기보다는 아시아 통화가 조금 더 약세를 보였는데 이곳은 사실은 미국과의 그런 관세 협상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좀 일부 받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최근 한 달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보인 중에서 조금 심하게 보였습니다. 네, 한 네. 2%대 상승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소위 일본 엔화나 대만 달러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한 1% 중반, 우리는 2% 중반, 그러니까 좀 많이 오르긴 했죠. 그래서 네. 저도 그 원인을 뭐 때문인가를 이것저것 좀 많이 찾아봤는데 예, 찾으셨어요? 예, 그게 이제 우측에 보면 우리나라 서각개미들의 힘이 어마어마했다. 이제 국내에서 해외, 특히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을 우리가 서학개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 안에 그 회색 선이 이제 연도의 월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략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저게 1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대략 월 한 150억 달러.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한 15조, 20조 뭐 이 정도 되겠죠. 네, 20조 정도 월 샀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그 레벨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월 240억 달러, 그러면 한 300억 월 뭐 이 정도 샀는데 이것이 9월 달 일부 올라가다가 지금 지난 10월 달 제가 한 달간 높아졌다 그랬잖아요. 10월 달은 거의 2배 샀습니다. 2배. 그래서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6조 이 정도를 어마어마한 거죠. 66조 원이. 네. 그러면은 그게 갑자기 원화에서 달러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달러가 당연히 수요가 강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세를 갖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측에 11월 와서도 보시면 이게 월요일까지가 98억 달러고 어제까지 제가 오늘 아침에 체크를 해보니까 110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달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이미 열흘 만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공격적으로 서학개미들의 투자를 잘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조금 더 이 서학개미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와서 이제 올라간 거다. 그런데 이게 IMF하고 비교할 게 아닌 게 당시에는 생각해 보시면 부채잖아요. 이게 달러 부채가 늘어서 문제가 됐고 그 돈이 빠져나가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서학개미들이 달러를 바꿔서 미국 주식 사면 그게 외국인들의 자산입니까? 우리의 자산입니까? 우리나라 자산이잖아요. 국내 투자자들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됐지만 한국의 자산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는 수출력군 하는 게 달러 벌어들여서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 달러 역군이
서학개미들입니다. 서학개미들이 저렇게 투자를 해서 사실은 연초에 미국의 지수보다 월등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예. 그 수익률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미국의 그 소위 일부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의 서학개미들 ETF가 왜 이렇게 수익률이 좋을까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어요. 진짜요? 예, 그만큼. 스마트 개미로 인정받는 하나의 그렇죠. 사례네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간 버블의 징후로도 판단을 하기는 하는데 어째나 서학개미들이 심지어는 미국 개미들도 잘하는데 미국 네. 개미들을 능가하는 게 능가하는. 우리나라 서학개미입니다. 야, 그러니까 네. 이게 달러를 벌어들이는 외화벌이들은 역군이 이제는 수출 기업에서 서학개미도 거기에 한 이름을 올렸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원화의 약세 현상이 일부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내부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오히려 투자를 많이 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환율을 얘기했을 때 정말 서화 개인 투자자분들, 캐와 개미 분들의 투자 규모가 늘어서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또 대매 투자 또 많이 할 것으로 보이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그런 심리가 반영돼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맞습니다. 쪽으로 결론을 맺으셨는데 일단 환율 이런 부분의 불안정한 그거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AI 관련이에요. 거품이다 아니다. 제가 앞서서도 이게 AI 저승사자, AI 구세주 이렇게 나눠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기업이 또 흔들리고 이러면 투자자들이 흔들리고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AI 투자가 사실 올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장을 다 이끌어 왔죠. 예. 지금도 이끌고 오고 있고요. 이제 다만 최근 한 2주 사이에 약간 변동성이 좀 생각보다 좀 커지고 있다. 뭐 미국발, 우리나라 어젯밤에도 사실은 미국의 엔비디아 주가가 한 2% 이상 하락하고 또 엔비디아가 열심히 밀어주고 있는 거의 계열사에 가까운 코어 위브 예. 거의 16% 이상 하락을 했죠. 실적이 나쁘지도 않았어요. 매출이 작년 대비 거의 2배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전망치 때문에 네, 하락. 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네. 보니까 빚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AI 투자에 대해서 이제는 투자만 많이 하면 열광을 하던 이제 그 단계는 이제 지나서 투자를 많이 하면 그걸로 제대로 돈을 벌 수 있어? 또 감당이 돼? 네. 이것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본격화됐다. 근데 이것을 이제 소위 트리거라고 하죠.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타났냐? 이제 지난주에 3가지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오픈 AI의 갑자기 정부 빚보증서죠. 네. 이 네. 코멘트 나중에 이제 철회하긴 했지만 네. 돈이 없으니까 보증 쓰는 거 아니야. 우리 인식이 딱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요. 아니 너희 잘 나간다며 앞으로 돈 많이 벌 맞아요. 거라며. 근데 왜 정부 보고 세금 갖고 그거를 백스톱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온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야, 쟤네들 자신 없나 봐. 이게 첫 번째. 오픈 AI는 어쨌거나 넘버원 기업이잖아요. 이 AI 투자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또 거기다 불을 그러니까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 이대로 가면 중국한테 져. 뒤진다. 예, 우리 열심히 도와줘야 돼. 중국은 지금 전력 거의 공짜로 AI 기업들이 쓰게 하는데 우리 뭐 하고 있냐? 네. 중국에 수출도 못하게 하는데 전력이라도 그럼 잘 공급하게 해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 미국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이게 사실 어쩌면 더 큰 트리거가 됐을 텐데 도이치방크라는 전 세계 글로벌 IB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AI 회사들이 좀 빚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빚낼 때 거기에 중재자로 나서요. 이제 그래서 돈을 막 걷어다가 AI 회사한테 빌려주는 거죠. 도이치방. 예. 근데 그 회사가 자기 개인 이제 그 회사의 자체 돈도 당연히 넣겠죠.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갑자기 싹 분위기가 바뀌어서 야, 이거 우리가 돈은 빌려주는 건 좋아서 거기서 수수료 띄고 좋은데 이러다 쟤네들 망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자기네들도 이제 걱정이 되니까 하는군요. 조용히 뭘 하기 시작했냐면 해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가 빌려줬던 회사들 이런 문제가 생기면 AI 주가가 빠질 거잖아요. 그런 거 포트폴리오를 짜갖고 쇼 포지션을 미리 일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미리 쳐놔서 네. 혹시 주가가 그러니까 여기 이 채권에 하락할 문제가 것을 생기면 예상했을 때. 예, 그러면 여기서 그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정 부분 해지가 예, 될 수 있다. 예, 예. 그런 식의 이제 그러면 돈 열심히 빌려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쟤네들도 이게 딴 주머니 차네 이렇게 네,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AI 투심을 상당히 좀 자극을 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불안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투하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 지금 차트 열려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빚내는 시장에서 AI가 왼쪽 그래프는 지금 AI가 은행보다는 비중이 더 높은 최대 큰 손이 됐다. 14%나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갚으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분위기가 나빠지거나 저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파산 막 이렇게 하면 예. 큰일 나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지할 수 있을까 고민이 있지 않아요? 하기 건전성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을 또 이걸 거래로 상품으로 만든 게 CDS라는 겁니다. 크레딧 디폴트 수합. 네. 그러니까 이게 신용 부도 수합인데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그래 너 걱정되면 내가 대신 혹시 부도 나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대신에 나한테 보험료로 스프레드를 내. 금리를 더 쳐서 네. 원래 지금 받는 것보다 더 쳐서 내. 그게 CDS 스프레드, 신용 부도 수합 스프레드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하얀색 선이 오라클, 최근에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대표적인 데죠. 네. 파란색 선이 일반적인 투자 등급체의 CDS 스프레드입니다. 늘 같이 잘 오다가 최근에 확 벌어져서 하얀색이 위로 번쩍 섰잖아요. 그게 오라클인 거죠. 예, 오라클의 지금 스프레드는 82고 일반적인 중간값은 54니까 한 30bp를 0.3%를 더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 발표됐던 그 소위 그 코어 위브는 제가 따로 안 썼는데 저기 82잖아요. 네. 거기는 500, 오라클이 80이고 코어 위브는 510입니다. 510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략 지금 뭐 그 소위 하이힐드가 한 8% 내면 5% 더 내. 웃돈 얹어서 너희는 부도 심하게 날 수도 있으니. 네, 네. 그러니까 5%를 보험료로 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뭐랄까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 보험료를 내면서라도 보험을 든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깐깐하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원래 거고요. 보수적인 부분이 또 있기도 예. 하고. 이것이 결국은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저렇게 매출은 느는데 빚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갖고 부도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때문에 사실은 주가도 어제 급락을 하게 된 거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은 이제는 돈을 잘 벌어서 이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AI 기업과 빚내서 잘못하면 망할 수 있는 기업으로 구분해서 이제 보기 시작할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네. 지금 코멘트 나와 있는 소프트뱅크, 오라클, 뭐 소프트뱅크가 좀 다르지만 오라클 같은 데도 좀 문제가 되지만 밑에 메타, 알파벳 좀 낮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알파벳이나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이 전혀 자기 영업 흐름에다가 일부 좀 빚내는 데들은 문제가 없다 해서 구분해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AI 투자도 이제는 선별해서 투자하는 과정이 될 거고요. 다만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돈이 부족한 회사들이 전혀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엔비디아 뭐 여기 다 연결돼 있어서 사실은 이쪽에서 여전히 매출과 영업이 내가 빚내지 않고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선 이 흐름에 휩쓸린다면 AI에서 우량한 쪽으로 우리는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 구분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옥석가리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할 때는 같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 사실 그래서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그 마이크론이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도 오늘 우리 반도체주들은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도 같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놀라운 게 그 어렵다는 개념을 이렇게 쉽게 잘 설명해 주시다니 네. 너무나 감사하게 네. 듣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결국 거기에서 누가 돈을 버느냐, 옥석가리기가 이제 진행이 될 시점이 언젠가는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와 오라클 위 코어 EV가 16% 넘게 빠진 이유도 오라클 위가 빨간불 경고등이 코어 EV구나 이런 생각도 어쨌든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해를 잘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나라 AI 기업에는 큰 영향이 있을까? 일단 현금 창출 능력이 좀 빵빵한 삼성, SK하이닉스는 큰 문제 없고 어디까지 좀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투자의 관점을.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보면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AI를 주도하고 이제 아시아 기업들이 쫓아가는 형국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후로 보면은 일단은 이제
비싼 회사들은 조금 멀리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가치가 좀 싼 데들을 좀 선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지금 소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PER은 지금 예상 이익의 28배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지금 붉은색 선이죠. 아시아 태평양 반도체 지수, 뭐 우리 TSMC, 삼성,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저 안에 들어가 있죠. 우리 18배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은 저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싸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같은 값에서는 이제는 상대적으로는 좀 소위 하락 위험도 좀 덜하고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는 쪽으로 본다면 아시아 반도체, 앞으로 AI 투자를 더 늘린다면 아시아 반도체 기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의 그런 수급의 흐름 변화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11월 달은 또 북클로징 한 때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11월 말 성적으로 연간 보너스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 국내에서 돈 잘 벌었으니까 일단은 좀 요거를 확정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쉬었다 내린다 이렇게 느끼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아마 연말 전후해서는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그런 그 저가 주가의 조정의 기회를 잘 활용하실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마켓나우 2부 나오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를 기울이면서 하루마다 시장의 그런 변화, 느낌을 발빠르게 캐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화제를 전환해서 트럼프 대통령 워낙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생각하는 게 또 통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금 2,000달러 유동성 부분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네, 그 돈이 네. 풀리면 어마어마하죠. 코로나 때 집에서 다 그 돈 받아가지고 다 투자했잖아요. 맞아요. 일단 결론적으로 그거 쉽지 않다. 이건 무슨 노림수냐?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지금 지고 있으니까 예. 이걸 분위기 전환하려고 국민들한테 돈 준다는 핑계 삼아 국민들의 여론으로 대법원에 압박을 주려는 거다 보셔야 될 것 트럼프 같고요. 대통령의 해치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네. 설사 이거 혹시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기면 다행이고 저도 대법원한테 비난은 트럼프가 아니라 대법원이 받게 하는 이제 이런 전략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거 하려면 적어도 4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 미국 GDP의 1.3에서 2%의 엄청난 재정 적자를 더 내야 돼요. 거기다 이것도 다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네. 1, 2, 3차 코로나 때도 이거 카레스법, 통합예산법, 미국 구조개혁법 뭐 이런 걸로 다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셧다운이 지금 40일째나 벌어질 만큼 팽팽하지 않습니까? 예, 이 법을 다시 만든다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는 그냥 기분만 좋은 거지 실제로 이것을 기대해서 공격적 투자는 하시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방을 잘 막아놓고 본인 뜻대로 강아지를 몰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아무튼 컨트롤 좀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변동성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목조목 따져드리고 있는데 투자 전략은 뭘까요? 앞서서 네. 뭐 가파르게 늘어나는 유동성에 기대서 과감하게는 하지 말라는 또 조언도 해주셨습니다만 예.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AI가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어제 미국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I는 쉬어갔지만 그래서 나스닥은 마이너스였지만 다우는 또 사상 최고치 플러스를 냈습니다. 네. 근데 주로 올라갔던 종목을 보면은 헬스케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에너지 이런 데들을 그러니까 좀 결국 그 전에 못 올랐던 분야가 이제 확실히 네, 네.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오늘도 약간 그런 분위기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에 너무 집중 투자하다가 나머지 올라가는 걸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수 투자를 중심으로 하시되 이번에 이제 배당 관련된 정책, 분리과세의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주사나 배당, 그러니까 소위 고배당 관련된 그런 분야를 조금 더 높여서 비중을 확대한 분에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은 이런 그 순환매 상승 장세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뭐랄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진득하게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2부의 든든한 시청률의 주역이신 송재경 대표님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달러 원환율이 장중에 1,46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405
원 중반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환율을 어떻게 봐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권소연 마케린 센터장을 모셨거든요.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환율이 네. 여전히 높습니다. 센터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좀 하락해서 안정되나 싶었는데 네. 오늘 또 다시 올라서 뭐 예. 1460원대 회복하고 뭐 1465원까지도 갔으니까 네. 이게 거의 이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다시 이제 갈아치운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1,400원 선 초반 갔을 때만 해도 이제 1,400원이 뉴 노멀이다. 이제 예. 이거를 이 환율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1,450원을 넘어서 이제 1,500원 가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네. 사실 어제는 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절차 시작되면서 조금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외환시장에서 여러 가지 수급 요인 그리고 이제 그 거시경제 현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도 달러는 그러니까 원화 대비 달러는 좀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 전망들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달러 공급 면에서 살펴보면은 그 경상수지는 흑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달러가 들어왔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예, 이제 환율이 예. 결정되는데 굉장히 큰 요인이죠. 네네, 우리나라 네. 수출 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이게 매달 들어오는 경상수지, 그러니까 매달 나오는 경상수지의 수치에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9월에 발표된,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되는 올해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보면 134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어요. 이게 역대 두 번째로 흑자 규모가 큰 거였고 9월만 놓고 따져봤을 때는 최대 수치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2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온 거니까 계속 꾸준히 달러는 들어왔다는 거예요. 딱 9월만 들어온 게 아니라. 뭐 그리고 29개월 연속 흑자라는 게 2000년대 들어서 두 번째로 최장기간 흑자를 기록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올 들어 누적으로 보면 827억 7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이것만 보면 이제 환율이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떨어지는 게 맞는데 사실 이제 경상수지를 좀 뜯어보면 상품 수지 그리고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돼요. 네. 상품 수지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제품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고 서비스 수지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해외여행 가서 이제 달러를 쓴다 이러면 이제 달러를 이제 달러 유출인 네네네. 거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여행 와서 이제 쓴다 그러면 달러 유입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서비스 거래로 인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거고요. 본원 소득 수지가 뭐 근로자의 임금, 뭐 투자에 따른 배당금, 뭐 이자 소득 같은 건데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했는데 배당을 달러로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본원 소득 수지에 잡히는 거죠. 이전 소득 수지는 뭐 기부금 같은 건데 뭐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액이라서 이 비중은 크지는 않은데 사실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거는 상품 수지가 좋아서예요. 네. 9월만 놓고 보면 상품 수지 흑자가 142억 달러였거든요. 이게 2017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예. 9월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수출이 워낙 잘 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달러를 많이 벌어왔다라는 얘기인 건데 뭐 워낙 요새 반도체 업황 좋잖아요. 뭐 AI 산업 때문에 이제 수요도 굉장히 많아졌고 네. 가격도 올랐고 그래서 반도체 많이 수출해서 흑자에 많이 기여를 했고 뭐 이거 말고도 자동차도 많이 팔았고요. 화학공업, 기계류 정밀기기, 무선통신기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늘었는데 뭐 물론 우리가 이제 흑자를 볼 때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불황형 흑자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글로벌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이럴 때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고 이러면 이제 수입도 늘긴 했는데 수출이 더 늘어서 흑자가 기록한 거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흑자인 건데 수출은 줄고 그러니까 수입도 줄어서 그러니까 수입이 더 줄어서 예. 흑자를 낸 거는 우리가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불황형 흑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서비스 수준은 적자였는데 뭐 본원 소득 수준 흑자였고 근데 워낙 상품 수지에서 흑자폭이 컸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는 흑자를 기록을 한 거죠. 센터장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불황형 흑자에서 일단 벗어났고 우리 기업들이 제품도 잘 네. 팔아서 달러도 네. 들어왔는데 왜 환율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 원인이 사실-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약간 네.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네. 외환시장에서의 주요 거래 주체 중에 하나가 수출 기업이에요. 뭐 강력한 이제 큰 손 중에 하나인 건데 네네. 워낙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수출 기업들이 수출하고 받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고 내놓은 물량 우리가 보통 내고 물량이라고 해요. 외환시장에 참가하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부르고 반대로 이제 뭐 수출 기업도 그 수출 제품을 만들려면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달러가 필요해서 바꾸는 물량을 결제 수요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고 물량과 결제 수요가 어디가 더 많이 나오느냐 따라서 이제 환율이 좀 움직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수출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팔고 달러를 받으면 예전에는 그냥 국내로 가져와서 이제 원화로 환전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내고 물량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환율이 좀 하락하고 네, 네. 그 시기가 약간 이제 뭐 한 달을 놓고 보면 월말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몰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트렌드가 점점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달러로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경향이 좀 뒤처지는 분위기인 거예요. 어차피 이제 달러로 원자재, 원재료 이런 거 사야 되고 지금 이제 해외 투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차피 투자해야 될 거면 그냥 환전하면서 수수료 내지 말고 달러로 갖고 있자 이런 이제 기조도 있고 뭐 특히나 지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뭐 3,500달러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그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전선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자동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제 달러로 그냥 갖고 있는 게 낫다. 그러면 이 외환시장에 공급된 달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도 이제 달러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외 그 자산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 달러 수요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 서학개미들의 네. 이 해외 투자들이 굉장히 뭐 작년 뭐 올해 초까지는 주를 이뤘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었는데 이제 국내 증시가 오르면서 뭐 국장 복귀는 진흥순으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해외 투자에 대한 해외 특히 주식 투자에 대한 니즈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예탁결제원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서학개미들이 올 하반기 들어서 해외 주식을 1,360억 달러 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매도 금액이 1,24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제 120억 달러 정도는 순매수를 한 건데 그만큼 이제 달러가 필요했겠죠. 해외 채권에도 77억 달러 정도 순매수를 했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증권 투자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이제 꾸준히 증가를 해서 2022년과 2023년 요때와 올해를 비교해 보면 올해 거의 2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해외 투자를 위해서 이제 달러로 환전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달러 환전 수요가 좀 많이 늘었고, 이렇게 달러 자체가 오르니까 달러에 투자를 해야겠네, 달러를 갖고 있어야겠네, 네네네. 이런 수요도 있어서 그냥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달러로 환전을 해서 달러 RP 같은 상품에 넣어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일부 달러 RP에 좀 넣어놓고 있긴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까지 겹치면서 이제 달러 수요는 늘고 공급은 좀 예. 줄어든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도 그렇지만 그 기관들도 몇 년 전부터 해외 투자 네. 엄청 열을 좀 올렸잖아요. 그쵸. 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거와 이 예.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네, 뭐 네. 우리나라 연기금, 공제외 네. 그리고 국내 보험사 같은 것들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이제 돈은 들어오는데 그걸 어딘가에 굴려야 되고 네. 이게 내줘야 될 시점과 지금 이제 투자하는 시점이 만기를 이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장기로 투자를 하다 보니 이제 국내 에 한정해서 볼 수는 없고 해외 투자를 의무적, 그러니까 어쨌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해외 주식이라든가 채권 같은 이제 전통 자산은 물론이고 해외 대체 투자도 이제 적극적으로 늘리는 추세였거든요. 뭐 해외 부동산, 뭐 해외 오피스 빌딩 같은 데를 특히나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국민연금만 봐도 이제 5년 단위로 중기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국립 주식 비중은 올해 말에 14.9%인데 이걸 내년 말에는 14.4% 줄이겠다라는 예. 계획이었고, 국내 채권은 26.5%에서 23.7%로 줄일 계획이었는데, 반대로 이제 해외 주식은 35.9%에서 내년에는 38.9% 늘리고, 대체 투자는 14.7%에서 15% 늘릴 계획이었는데, 뭐 물론 대체 투자는 국내외 이제 통틀어서지만 그래도 국내보다는 해외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해외 대체 투자도 늘리는 추세거든요. 이렇게 해외에 투자하려면 당연히 이제 대규모 달러 환전 수요가 있을 거고, 그게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올해 초에 환율 뭐 1,450원 넘었을 때 네네. 이거 국민연금 때문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국민연금 해외 투자 하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환율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압박감이 좀 있었어요. 압박들을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해외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냈던 방법이 한국은행하고 수합 계약을 체결해서 하늘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받아다가 투자하는, 뭐 어찌 보면 이제 묘한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방안을 좀 마련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한은하고 헌해지 계약을 맺고 달러를 가져오면 시장에서 달러를 살 필요는 없으니까 그때 한 1,450원 뭐 이렇게 넘었던 환율이 국민연금과 한은이 헌해지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는
1,400원대로 좀 안정돼서 이 효과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역할을 제대로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압박도 한번 받아본 바 있으니 네. 좀 나서줄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 하는 하고 환해지 계약을 맺었을 때 이 메커니즘을 좀 따다 보면 네네네.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국민연금에 필요한 달러를 내주면 국민연금을 이제 원화로 네네. 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꾸는 거예요. 스왑을 하는 건데 그 예를 들어 1,450원에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해외 투자를 했고 언젠가는 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서 국내로 들여올 텐데 그때 달러와 원화를 바꾼 그 환율, 그러니까 1,450원에 다시 환전을 하는 거죠. 예.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근데 투자 회수를 해서 달러를 들여왔을 때 만약에 환율이 떨어진 상태라면 1,450원에 바꾸기로 했던 거니까 국민연금은 원래대로라면 환해지 계약을 안 했으면 더 낮은 환율에 환전해야 되는데 1,450원에 환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앉아서 환 차익을 또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반대면 환 손실이긴 한데 대부분 이렇게 지금 이제 연초처럼 환해지 계약을 한 게 워낙 환율이 높아서이니까 네. 아마도 이제 들여올 때는 환율이 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국민연금 입장에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계약이기도 해요. 어차피 하나는 달러 갖고 있어야 됐던 거를 이제 빌려주는 개념이니까 뭐 크게 상관없을 거고 뭐 여튼 이렇게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않으면 그거 자체로도 수요가 확 줄어드니까 환율 안정에 효과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환율 다시 오르니까 국민연금이 또 하는과 환해지 계약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환해지를 하려면 조건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예. 이게 되게 복잡한 산식이 좀 있긴 한데 뭐 특정 환율 수준 이상이 뭐 예를 들어 5 영업일 이상 지속됐을 경우 뭐 이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 이제 환해지가 가능한데 국민연금이 사실 올 초에는 그 조건이 이제 충족이 돼서 환해지를 했다가 지난 7월부터는 환해지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환해지를 하려면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일단 조건 충족이 안 되면 이제 못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미국 재무부가 지난 6월에 환율 보고서를 내면서 예. 한국을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환해지를 문제를 삼았었다. 국민연금이라는 그 표현을 써서. 그래서 뭐 이래저래 6월 말부터는 그러니까 6월 말 7월부터는 국민연금이 신규 환해지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압박이 너무 거슬리는데 이것 때문에 환해지 카드를 못 꺼낼 가능성도 굉장히 크겠네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네, 네.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 낸 거 이후에 네, 네. 10월 1일에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환율 합의를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에도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해지도 자제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환율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해지를 하는 상황은 이제 어려워진 거고요. 사실 국민연금도 지금 딜레마인 게 이제 국내 증시가 오르면서 국내 그러니까 주식 투자 비중이 거의 이제 목까지 차 있는 상태잖아요. 올해 연말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가 14.9%였는데 이게 이제 전략적 비중이 이 정도인 거고 여기서 전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까지 용인이 되기 때문에 17.9%까지는 이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7%대 후반.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공식적인 이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자산 규모 수치가 발표된 게 8월 말 기준이 최신 네, 수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국내 증시가 올랐으니까 아마도 17% 후반 턱 밑까지 차올랐거나 아니면 넘어왔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추측들이 계속 나오는데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조절하려면 국내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다른 자산군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뭐 다른 자산군 비중을 늘리려면 이제 해외 투자가 답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달러 수요가 늘어날 텐데 외환 그렇죠. 시장에서 달러를 사서 네, 해외 네, 투자에 네. 나선다? 그러면 달러 수요 더 늘어날 거고 환율 더 오를 거고 그러면 환율 상승에 추가로 베팅하는 사람은 더 많아지니까 또 이제 오를 거고 막 이러니까 사실 이제 금융시장은 거의 절반이 진짜 심리로 움직이는 데 네, 곳이기 네. 때문에 이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율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이게 또 역으로 또 환율을 더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을 좀 한도에 맞추려고 국내 주식을 팔기에는 지금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너무 강력하고 이걸 해외 투자하려니 달러 오르는 게 걱정이 되고 지금 국민연금은 굉장히 고민이 클 거라고 봅니다. 네, 속이 좀 시끄러운 일들이 좀 있겠네요. 네. 네. 최근 외국인 팔자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그 네. 이유는 또 뭐라고 보세요? 사실 외국인이 네. 매도하는 이유야 외국인만 알 텐데 그냥 뭐 국내 네, 네. 증시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 하고 가자라는 의미가 그런 외국인도 있을 거고 네. 먹을 만큼 먹었네 한국 증시를 떠야겠네 이런 외국인도 있을 텐데 일단 이제 매도세가 좀 거세기는 합니다. 지난주만 해도 한 코스피에서 77조 규모로 매도를 했는데 이게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면 이제 원화를 손에 쥐게 되잖아요.
뭐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겠다 이런 외국인들은 그대로 들고 있을 거고 팔고 떠나겠다 하면 이제 환전해서 나갈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이렇게 팔게 되면 그게 또 심리적으로 이렇게 파니까 결국 환전 수요가 이제 발생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이제 환율에 좀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환전해서 나가는 수요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지금 환율 그러니까 외환 시장을 둘러싼 이제 수급 요인과 이제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보면 당분간은 공급은 달리고 수요는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환율이 이제 쉽게 안정되기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환율이 올랐을 때 수혜를 입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 고환율 워낙 약세 시대 우리가 좀 계속 견뎌야겠네요. 환율은 워낙 어렵고 복잡해서 이해가 좀 어려웠는데 오늘 쭉 이 콘텐츠 해주시면서 네, 머리에 쏙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꼭 이거 공부하시고 전략에 반영해 보세요.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의도 포커스 진행하겠습니다. 조선업 비중 확대 기회이다라고 어제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마침 SK증권 연구원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 잘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승환 연구원 소개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쓰신 또 리포트를 브리핑을 했는데 오늘 쓰신 또 연구원님을 뵈니까 굉장히 인연 같네요. 궁금한 거 거기 이제 리포트 내용에 좀 상당히 있었는데 잘 풀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에서 관전 포인트는 뭔지 기업 이렇게 좀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일단 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조선사들 실적이 3분기 실적이 다 나왔고요. 주목해야 될 종목 위주로다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HD 현대그룹 조선그룹 내에서도 이제 HD 현대중공업하고 HD 현대미포 그리고 삼성중공업 세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일회성 환입 요인이 좀 크게 있었지만 이거를 제외한 경상이익으로 봐도 되게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ASP 상승 효과, 그러니까 고성가 건조 마진에 따른 그러한 실적 개선세 폭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4분기에도 같은 요인으로 호실적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상선 부분에서는 HD 현대미포와 같은 이유로다가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포와 달리 이제 엔진 사업 부분 그리고 특수선 사업 부분도 굉장한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이러한 기조가 이번 분기에만 그치지 않고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 또한 같은 실적 개선세 이어가면서 4분기에도 높은 수준의 실적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컨센서스 소폭 상회하는 실적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으나 예. 사실 4분기의 개선폭이 훨씬 더 기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는 3분기 때 드디어 21년도 때 수주했던 저가 메탄올 DF 컨테이너선 물량이 드디어 소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했던 4분기부터 이제 찍을 컨테이너선 매출 비중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셨지만 해당 부분을 고마진의 FLNG 해양 플랜트로 채워 나가면서 매출액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이익은 굉장히 빠른 폭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개선 폭만 놓고 보자면은 삼성중공업도 굉장히 호실적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이 왜 리포트 보면은 HD 현대중공업하고 는 그 HD 현대미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이 합병 이슈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합병 비율이 정해진 이상은 이제 뭐 어느 종목이 튀더라도 HD 현대중공업이 튀면은 HD 현대미포도 같은 비율로 이제 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이제 합병 비율이 정해진 순간부터는 같은 종목이다라고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HD 현대중공업이
존속법인으로 남게 된다. 맞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중공업은 4분기 실적 더 기대하는 바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조선업 관련해서 그 실적 이런 부분 중요한데 미래에 나올 실적 그런 추정치가 상향되는 흐름들 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 근거는 어디서 찾으셨나요? 일단은 항상 이제 뭐 HD 현대나 아까 삼성종업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분기별로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추정치, 평균 추정치, 이제 컨센서스 시장 예상치를 꼭 상회하는 실적을 매 분기 거의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이유를 굳이 따져보자면은 생산성 향상이 기존 추정치보다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고 이 말은 즉슨 원가, 그러니까 후판 가격이라든지 인건비는 통제 가능한 레벨에 머무면서 고성가 비중 올라가고 외국인 숙련도가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 이게 인건비 절감 효과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정, 그러니까 선표라고 하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선박을 더 빨리 찍어냄에 따라서 네네. 한 번 선표가 당겨지면은 뒤에 있는 선표들도 도미노 효과처럼 이제 당겨지는 효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연초에 예상했던 거 대비해서 지금 높은 실적을 계속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애널리스트들이 저를 포함한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미래 실적 추정치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사실 조선 3사 모두 다 지금 수주잔고 레벨이 3년치 정도가 차 있기 때문에 네. 원가 단에서 큰 변수만 만약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26 그리고 27년도에도 이러한 효과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 예상치를 계속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원가 그런 리스크만 없다면 수주 잔고 고관이 3년치께 채워져 있기 때문에 큰 뭐 변화는 없다. 그 추정치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최근 뭐 사실 조선주야 올해 조방원의 든든한 한 축으로서 잘 가져왔는데 최근 흐름들 보면 지금 시점부터 조선주가 잘 가려면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장착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걸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조선업 밸류에 있어서. 예. 우선 왜 갑자기 방산이 예. 주목을 받게 됐을까라고 네. 이제 미국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미국 함정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한번 다들 해군 현대화 사업을 진행을 한번 했었고 네. 근데 사실 이게 회복기에 접어든 지도 사실 거의 한 40년 이상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함정들이 다 지금 설령이 4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 지금 해군 함정들이 교체 사이클의 시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좀 내려놓으면서 자주국방의 시대로 변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모두 두 국가 모두 해군 현대화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서방 국가들의 좀 더 해군 현대화 그 시기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글로벌 미국을 제외한 함정 시장을 찾아보자면 뭐 캐나다라든지 폴란드, 사우디 같은 주요 국가들은 지금 잠수함 발주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사우디의 호이암이라든지 페루, 필리핀 등과 같은 이러한 주요 국가들은 수상함 쪽으로 계속 발주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두 함정들, 그러니까 잠수함과 수상함 모두 우리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노리고 있는 해외 함정 수주 건들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 함정들은 국내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뿌리는 대한민국 해군 함정 사업과 달리 이제 높은 마진을 자랑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만약 해당 물량을 수주하게 된다면은 각 이제 조선사별로 갖고 있는 특수선 사업 부분에서의 좀 구조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주목하고 있는 미 해군 함정 시장을 네. 말씀드려 보자면은
일단은 모든 건 법안이 먼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특별법 이제 10번의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이라고 하는 해외 조선소에서 함정 건조가 불가능한 법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직 유지 보수 사업은 할 수 있어도 함정 건조는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지금 의회가 셧다운 단계라서 이 법안이 아직 의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은 셧다운이 해지가 된다면은 뭐 빠르면 올해 연말 아니면 늦어져도 내년쯤에는 해당의 법안에 대치되는 법안이 지금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가정을 네. 한다면은 미 해군 함정 또한 우리 국내 조선사 야드에서 일부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우리가 못하는 미 항공모함이라든지 잠수함을 제외하면은 연에 약 22조 원 향후 30년 동안 엄청나게 큰 그러네요. 사이즈를 기록하는 함정 시장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 또한 수주를 하게 된다면은 상선 못지않은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게 되면서 구조적 성장이 일어나면서 이 방산 모멘텀까지 추가로 얹어지기 때문에 멀티플을 확대시키면서 좀 주가 상승에 큰 도움이 되는 재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미국이 워낙 이제 자체적으로 힘이 많고 규모가 있다 보니까 미국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뭐 미국이 뭐 발을 빼면서 각자 도생, 자주 국방으로 가는 그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이런 수요는 좀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배를 건조할 수 있게끔 법안 이런 부분이 또 잘 통과된다는 그런 시대적 과제도 있고 그런 부분도 살펴주셨습니다. 근데 조선업 다 좋을 것 같은데 일부 리포트에서는 업황 성장은 될 건데 그 속도가 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LNG 발주 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올해 좀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네. 올해 글로벌리 LNG 운반선 발주가 사실 굉장히 약했거든요. 약 17척 정도가 아직 발주가 된 상황인데 뭐 평균적으로 한 LNG 캐리어가 글로벌리 발주가 본격적으로 나왔던 시기인 2011년도부터 작년까지의 연평균 LNG 캐리어 발주 척수가 그 정도보다는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적은 물량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LNG 캐리어 시장이 꺾였냐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시점의 문제이지 내년에 엄청난 대규모 LNG 캐리어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내년에요? 이유는 예. 네. 미국이 지금 LNG 패권 국가로 세계 1위 수출 국가로 이미 올라와 있고 여기에 멈추지 않고 LNG 생산량을 엄청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예상되는 LNG 캐리어 발주 척수만 고려하더라도 약 100척에 가까운 LNG 운반선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 받았다고 섭섭할 게 아니라 사실 어차피 국내 조선 3사는 이미 3년치 수주 잔고를 채워놨기 때문에 이게 잠깐 한 반년치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그거에 상회하는 만큼의 수주 물량을 갑자기 엄청나게 받으면은 또 수주 잔고 레벨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못 받았다고 우려하실 게 아니라 올해 성과 레벨이 사실 약세였기 때문에 성과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잘 안 받고, 그러니까 선별적인 수주 전략을 펼쳤고 내년부터 본격화될 LNG 캐리어 대규모 발주, 그러니까 성과 상승세로 좀 전환기가 찾아왔을 때 많이 받는 게 사실 조선사 입장에서는 미래 실적 이어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단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년을 좀 더 집중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올해 마음 같지 않았던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 LNG 발주 현황 좋고 모멘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선주는 비중 확대 의견인데 탑픽은 원경님 말씀하실 때 HD, 현대중공업 많이 언급하셔서 혹시 그건지 정리를 네. 좀 부탁드릴게요. 조선 최선호주는 네. 일단 HD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근데 이제 합병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HD 현대미포와 같은 주식으로 네, 보셔도 네. 무방하고요. 네.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지금 수주잔고 레벨만 고려하더라도 27년도 말까지는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아무래도 좀 핫한 게 미국 함정 시장이잖아요. 미국 네, 진출 관련인데
하나그룹은 사실 이미 필리조선소를 갖고 있고 관련돼서 많은 모멘텀을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에 땡겨왔지만 HD현대중업은 아직 기대감만 껴있지 현실화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미국의 함정의 50%를 책임지고 있는 헌팅턴 인걸스라는 조선소와 뭐 협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단독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미국 상선 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좀 큰 주가 상승 여력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뿐만 아니라 여기에 추가적인 얹혀질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도 HD현대중업 그리고 HD현대미포에는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둘이 이제 합병 이슈가 있으니까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탑픽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 밝혀주셨고요. 마스가 관전 포인트도 이왕 오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뭐 마스가의 상징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제재로 좀 시끄럽긴 했습니다만 완화되는 분위기고 우리 어떤 점을 좀 바라보면서 조선주 투자 전략에 임해야 될까요? 예. 사실 마스가 관련돼서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규모도 1,500달러 규모라서 이게 사실 단기에 소멸될 재료가 전혀 아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일정 규모를 구체화시켜 가면서 정부, 그러니까 한미 정부끼리 G2G 차원에서 좀 해결, 구체적으로 이제 해가면서 투자가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단기적 재료로 좀 접근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HD현대도 50억 불 투자, 뭐 하나그룹도 50억 불 투자, 뭐 삼성중공업도 뭐 구체적인 수치는 말 안 했지만 뭐 비거마린그룹과 상선 함정 협력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시장은 구체화되길 원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조선업 재건에 필요한 뭐 Ships for America Act, 그러니까 미국 선박법이라든지 그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에 대치되는 법안인 미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같은 이러한 법안들이 아직 의회에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승인이 나야 관련된 투자안들이 구체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법안들 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좀 팔로우 해가시면서 이게 승인이 됐다 하면은 이제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가 요청할 때 이제 우리 국내 조선 3사 TF팀과 이거 현실화 가능한지 물어보고 현실화 가능하다 한다면은 이제 점진적으로 구체화시켜 가면서 미국 진출 관련된 모멘텀이 강화가 될 거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런 이벤트들 팔로우 해가면서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 우리가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라고 하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여유를 갖고 마스가 협력 프로젝트 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선주 아마 올해 내내 관심권입니다. 탑픽 가려드렸고 앞으로의 실적 데이터 상향 이런 부분도 언급해드렸고 모멘텀 투자 유의사항까지 전해드렸으니까 꼭 참고해서 조선주 수익률 업그레이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한승환 SK증권 연구원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천을 다시 찾은 우리 시장, 현재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100포인트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변동성을 극복하고 위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지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찬찬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좀 아찔한 것 같습니다. 많이 내려왔다가 막 100포인트 반등하다가. 근데 어찌됐건 AI 버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나아진 듯한 느낌도 들고 근데 네. 또 조정의 빌미로 또 강력하게 또 폭풍옥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AI 버블 논란의 핵심은 기존에 투자됐던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와 네. 현재 벌어들이거나 조만간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성 이거와의 불균형이 논쟁의 핵심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100만 원을 들였는데 10만 원을 벌고 있다. 예. 어떻게 살 거니?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두 쟁점에 관해서 그러면 과연 투자는 과한가 또는 수익은 정말 적은가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는데요. 네. 기존에 투자됐던 경우들을 잠깐 보면은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제 MS, 구글, 메타 같은 8대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네, 투자 예, 예. 증가세를 보면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65%가 증가를 했어요. 네. 또 이제 다시 범위를 줄여서 메타, 오픈AI 이런 또 이런 회사의 AI 인프라 투자를 보면 역시 또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추가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이거 멈추지 않을 거야. 앞으로 3년간 6천억 달러. 그러니까요. 우리 돈으로 한 800조예요. 예. 어마어마한 돈을 네, 더 투자하겠다. 네, 이런 네. 발표를 하고 있어요. MS, 구글, 메타 뭐 이런 초대형 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투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그럼 반면에 수익성 관련해서는 그러면 담보되고 있는 상황이냐라고 이제 그쪽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현재 나오고 있는 걸로 보면은 MIT에서 지난달에 좀 보고서가 사실 나왔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AI 투자를 진행한 기업의 95%가 아직은 수익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 보고도 일단 나와 있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AI 서버 임대 사업 총 이익이 최근 5분기에 평균 1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현재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또 프레토리안 캐피털스의 CIO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로 최근에 건설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균 내용 연수 10년간 약 400억 달러의 감가상각이 발생하는데 그에 비해서 데이터 센터의 매출은 약 1,150억에서 200억 달러라고 하니까 투자 대비한 수익은 뭐 고사하고 감가상각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익을 현재 거둬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즉, 얘기 되면 좀 막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은 버블론이 증폭되는 것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투자와 수익의 불균형을 이렇게 딱 지적한다면 그럼 이제 앞으로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버블론의 핵심인데 반면 버블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는 논리를 좀 한번 또 봐야 되는데 반대 논리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온 보도인데 주말 사이에 나온 보도인데 예를 들어 젠슨왕 엔비디아에서는 블랙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GPU의 수요가 매우 강력하다라고 하면서 TSMC에 오히려 3나노 웨이퍼를 추가 주문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이 오히려 정점이 아니라 네. 더 주문해도 된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 그렇죠. 이렇게 네.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는 많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빅테크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에서 AI 투자 성과가 확실하게 입증됐다라는 데이터를 네네. 시장에 보여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버블을 걱정하는 쪽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투자와 수익의 불균형을 얘기합니다만은 아니야 더 투자해도 좋다라는 강한 시그널을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여러 가지 행보도 행보.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가 이제 문제인데요. 여전히 버블은 기우다라는 저는 이제 입장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이 설비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설비 투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수익 얘기를 하느냐? 네. 그건 잘못된 논점을 잘못된 데이터에 적용하는 논리다라는 겁니다. 지금 AI가 와서 이제는 어떤 그 패러다임의 시작, 혁명의 여명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투자를 멈추면 그냥 그 순간 끝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투자가 되고 그쵸. 더 많은 데이터를 예. 확보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어떤 변곡점을 계속 넘어가면서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면 이제 이 시장을 영원히 잡는 소위 말하는 이제 영원한 승자가 되는 건데 여기서 중간에 당장의 투자가 부담스럽다든지 수익을 향해서 약간 소위 말하는 이제 노선을 바꾼다라든지 하면은 그 순간 아예 도태입니다. 사멸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고사하고 예. 이제 뭐 존재가 이제 뭐 소멸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을 향한 투자라기보다는 존재 그 자체를 향한 투자. AI 시대를 열어가는 왕좌를 결정하는 쟁탈전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아직은 수익을 논할 단계가 아니고요. 이 치열한 경쟁 끝에 살아남는 몇몇 소수의 글로벌리한 왕좌를 네. 차지한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그동안 들어갔던 수익의 어마어마한 몇 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그런 자리를 차지할 기업들이 이제 누가 될 것이냐가 이제 궁금해지는 상황이지 네. 섹터 전체, AI 문명 전체를 우리가 버블로 볼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입을 잘 해서 네. 논리적으로 연결해야지 그냥 갖다 붙이면 정말 같이 뭐 저희 가자는 건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라서 네.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고 어쨌든 AI 버블을 기우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블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때 뭐 경제학 교과서라든지 과거에 뭐 닷컴 버블 붕괴라든지 이런
서프라임 사태라든지 이럴 때 보면 몇 가지 이제 주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이 지금 100%딱 맞지는 않아요. 네. 뭐 그 중에 몇 개 맞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버블론의 근거가 100% 충족하는 건 아니다라고 좀 다만 이 경계심은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버블은 사실은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벼락같이 오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버블로 말할 수 있는 초기 진입 단계냐 아니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논리,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난다든지 너무 과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도 오픈 AI에 본인이 대출을 해주고 다시 매출을 잡아내는 이런 순환 대출을 한다라든지 네, 네. 뭐 안 좋은 시그널이 몇 개 있죠. 오픈 AI도 갑자기 정부의 SOS를 뭐 세제 혜택을 맞아요. 요구했다라든지 예, 예, 예. 그런 게 조금 좋지 않은 소스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만 진정한 버블이거나 버블이 터지려면은요 시장의 긴축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이 자산 폭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버블을 정의하기엔 어렵고 100번 양보해도 버블의 초입 정도로 봐야 된다. 그러면 아직 시장의 이 현재의 화랑을 더 이어갈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다. 그래서 버블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걸 한번 통틀어서 한번 쭉 정리를 듣고 싶었는데 네. 오늘 잘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증시 반등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AI 거품인가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달러 원 환율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환율 1,500원 갈까요? 뭐 1,460원 뚫렸던 게 이제 지난주.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 환율에 대한 부담감. 네. 근데 이제 환율과 외국인의 상관관계가 예전만큼은 아니다라는 이슈도 있고요. 분석도 있고요.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환율 문제는 예. 저는 조금 중하게 좀 보고 싶습니다. 뭐 반도체도 좋고 방금 네. 말씀드린 AI도 아직은 거품이 아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드리는데 다만 이런 모든 화랑에 대한 어떤 징표 대신에 걱정을 해야 되는 징표들이 있는데 예. 제가 볼 때 그 중에 가장 의미 있게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되는 건 환율입니다. 그 환율이에요. 환율을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네, 같다는 네,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주말 사이에서도 사실은 1461에 마감을 했고요. 네. 7일에 장중에는 뭐 70도 넘어가는 좀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1,500원 돌파도 가시권에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럼 결국에는 현재 심리적 저항선이 1,480까지 밀린 상황인데 예, 예. 그럼 1,500이 넘어가면 다시 1,530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영역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요.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 예. 최근 환율의 불안감을 일단 그러면 요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환율이 불안해지는가? 일단은 대외적, 대내적 요인으로 봐야 되는데요. 대외적인 요인은 일단은 미국의 셧다운 이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안한 어떤 세계 정세 같은 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럽에서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의 사정이 좋지 않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등등. 이런 나라들이 자국 통화에 대해서 현재 신뢰를 하지 않고요. 자국 국채에 대해서도 현재 수요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회귀 흐름이 현재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자체가 미국이 어쨌거나 현재 달러가 그 자체가 유동성이 줄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왜 계속 100까지 올라가느냐면 그쪽에서 추가적인 글로벌리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대외적인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대내적인 우리나라의 요소를 본다면 사실 우리가 한 당국이 많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존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 보여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1월부터 9월까지 들어왔던 투자액이 296억 달러인데 지금 현재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특히 이제 증권 관련한 투자만 뽑아봐도 998억 달러예요. 3배, 4배 이상. 예, 예. 그러니까 2대 8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기존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외화 순 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글로벌리하게 사실상 강달러 흐름 속에서 원화를 특히 약세로 만드는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사실상 현재 환율의 이 뭐랄까요 고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내적인 비중이 더 높다. 특히 개미 투자자들인데 이런 쪽에서 순유출을 가속하고 있는 게 상당히 지금 입맛을 씁쓸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글로벌리하게 봐도 달러 대비 주요 통화의 약세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95라고 해서 거의 사실상 달러랑 교역하고 있는 주요 통화 중에서 가장 많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옆에 있는 중국에 비해서도 거의 뭐 한 제가 볼 때는 뭐 한 5배 이상 약세를 현재 보이고 있다 그렇게 이렇게 보여야 비교해보니까 될 것 좀큰 같아요. 차이가 있긴 맞습니다. 하네요. 그것은 사실 국내 특화된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 결국 아직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덜 신뢰하고 네. 상대적으로 미장이라든지 대체 자산에 관해서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글로벌리하게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현지에서 수출된 성과를 국내로 유입하기보다는 불안한 환율 상황 때문에 거기에 홀딩해서 남겨놓는 현재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한미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나마 잘 됐습니다만 그런 여파 때문에 아직 환을 전반적으로 이제 교체하지 않고 국내에서도 대기하는 큰 손들의 수요가 있거든요. 예. 이게 현재 대내적인 사유가 복합되면서 환율이 고점을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외적인 부분이나 대내적인 부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못한다. 어려울 수 있어서 1450을 내외로 단기간 밴드를 잡아야 될 것 같다. 이건 굉장히 지금 현재 자본시장이나 우리한테도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과거에는 환율 당국의 대응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문제의 원인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환당국의 대응력도 조금은 과거와 달라져야 된다는 의구심까지 내포이면서 조금 불안 심리를 보이고 있어서 예의 환율 문제는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따른 외국인 매도 네.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들 매도는 제가 볼 때는 미국발 원인이 큽니다. 셧다운이 계속되고 네, 있고요. 네, 네. 미국에서 사실 셧다운 때문에 자금 흐름이 원활치가 않고 12월에 금리나 전망이 휘토하면서 현재 약간의 자금 관련해서 경세까지는 아닙니다만 조금의 뭐랄까요 좀 빡빡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이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장은 뭐냐? 현재 미국 입장에서 대외에 투자했던 시장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시장, 세계 1위의 수익률을 보였던 시장이 우리나라입니다. 네. 여기서 먼저 돈을 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차익 실현이죠. 단기 차익 실현이고 미국으로의 이제 어떤 수급에 대한 대응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그나마 조금 셧다운 관련해서 합의됐다라는 예. 속보가 들어오면서 미국 정부가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는 조금 이런 압박이 조금 누그러들 수도 있고요. 단기간에 약간 차익 실현했던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했으니까 숨 고르기 이후에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매도세 아직은 조금 크게 걱정할 때는 아니다. 희망적으로 좀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간단하게 저가 매수 어떻게 보세요?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중장기로 내년에 예를 들어서 뭐 상반기 4,500, 뭐 5,000, 네, 뭐 그 이상 네. 전망이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하락 장세로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네. 왜냐면 지금까지 걸어갔던 기대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서 많은 부분 좀 경계심이 있는 건 사실인데 네, 네. 희망적으로 보시고요. 오히려 이런 상승장에서는 조정이 나올 때 반드시 저가 매수로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박시동 경제평론가의 명확한 그런 분석 함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황제주 두산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또 우리 시장에서 52주 신고가 갔잖아요. 뭐 증권사 목표 주가는 최상단 150만 원이라고 하고 많은 분들 궁금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실적 분석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분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뛰었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 두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그 분별 나눠봐야 되는데 두산은 당연히 두산그룹의 지주사이면서도 사업 부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이제 그저께 나온 잠정 실적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이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엄청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부문이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뛰었냐? 지주회사라고만 보면 사실은 그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이렇게 뛰기가 힘들죠. 왜냐면 지주회사는 다 계열사들의 어떤 지분법 평가익을 받기 때문에 갑자기 뭐 뛰기가 힘든데 두산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과 매출 올라갔던 이유는 두산이 지주회사인 동시에 사업 부문, 특히 어떤 사업 부문을 갖고 있냐? 가속기의 핵심인 이제 동박적진 필름을 이제 제조를 합니다. 동박적진 필름을 제조하는데 이 두산 말고 다른 경쟁사가 중국 기업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 기업 말고는 없는데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바이든 정부 때도 중국 어느 정도는 견제를 했었는데 트럼프 시대에는 완전 노골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뭐 블랙리스트도 갖다 놓고 관세도 때리고 이러니까 두산의 경쟁사인 중국 기업이 그 빅테크들에게
서버에 납품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두산의 어떤 매출과 주가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잠정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다 엄청나게 이제 뛰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 지주사면서도 사업 부분을 갖고 있다라는 구조를 말씀해 주시면서 동박 적층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게 또 중요한 또 요소인 것 같고 좀 어렵거든요. 요건 뭔가요? 예. 동박 적층판이라는 건 이제 가속기에다가 이걸 갖다 코일처럼 감는데 네. 그것이 있어야지 이제 가속기의 성능이 좋아지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슷한 것이 무엇이 있으면 2차 전지에 이제 그 롯데 머티리얼스,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스를 인수해서 롯데 머티리얼스 바꿨는데 거기도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2차 전지에 쓰였던 거고 이게 2차 전지가 아니고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가속기, AI 가속기에 쓰이는 이제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4년 전에는 사실 2차 전지의 시대였다면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유세 활동할 때부터 사실은 2차 전지는 이미 내려가는 것이 예약돼 있었다. 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도 2차 전지 주가를 갖고 있고 2차 전지 종목을 갖고 있고 옛날에 찾아냈던 수익률만 기억하신 분들은 2차 전지 미련이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작년에 유세할 때부터 보면은 나는 전기차 대신에 내연기관차를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선되니까 그대로 실천하고 있죠. 그러면 전기차에 가장 필요한 2차 전지, 그 배터리 셀이 더 이상 이제 그 성장률이나 매출이 꺾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다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CCL인데 가속기에 쓰이다 보니까 이제는 엔비디아의 시대이기 때문에 두산도 맞물리면서 이제 매출과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이렇게 공언을 했고 실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용하시면서 주가나 이제 분석하신 것이 현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CCL이 어떻게 보면 AI 가속기용으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품이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럼 좋은 실적을 낸 이유는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갔는지?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유고 그다음에 예. 이제 지주사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두산의 또 중요한 계열사 중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네. 두산 바켓이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열사가 잘해줘서. 예, 계열사 지분법 평가액이 또 반영하기 때문에 두산의 주두산의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 볼 수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뭐 언제나 전 세계에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있고 원전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원전의 핵심 자동차 좀 엔진할 수 있는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프랑스, 중국과 러시아가 있죠. 중국과 러시아의 원자로를 다른 나라가 수입해 가긴 좀 힘든 상황입니다. 국제적 분쟁도 있고 독재국가라는 어떤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양강구도인데 전 세계에서 원전이 너무나 많은 어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프랑스가 50을 가지고 우리가 50을 가져도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더욱더 주가 뻗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고 그에 따라서 지분법 평가액을 받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끔씩 이제 뭐 그 웨스팅하우스가 발목을 잡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좀 미약한 부분이고 전체 주류로는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자로가 세계 곳곳에 쓰임 받고 그 다음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의 가장 큰 얼마 전에 그 미니 대선이 날 수 있는 뭐 뉴저지라든지 몇몇 상원의 선거가 있었는데 뉴욕시의 선거도 있었고 거기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전기값이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그 미국 동부에서 한파가 이제 쏟아졌다는데 그 난방이 필요한데 그 전기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기값이 오르니까 일반 서민들의 어떤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전기값이 오른 이유는 AI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를 전기 먹는 하마에서 한쪽에 수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신재생 에너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원자로 말고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올라갔고 매출도 사실 보장이 돼 있고 그렇다면 역시 두산 입장에서 그 모기업 입장에서 지주사 입장에서 에너빌리티의 어떤 상승은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된다. 이것은 되게 또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AI 가속기용 그 반도체 필수 그런 소재 부품 만들다 보니까 더 이제 부각을 받는 흐름들. 그래서 주가 상승률도 그렇게 뛰었나 봐요. 다른 기업과 좀 비교해 보면은 또 월등하게 올랐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 했을 때 그 AI로 관련된 기업에 이제 뭐 SK하이닉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오늘 말씀 두산도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있고 그래서 3사의 어떤 주가를 갖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YTD를 본다면 지금 화면을 보시는 대로 두산 1등입니다.
SK하이닉스가 요즘 엄청난 가까움과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두산이 더 올랐네요. 예,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포머라는 말이 좀 돌고 있습니다. 포머는 이제 나도 샀어야 되는데 못 사니까 배도 아프고 안타깝다, 이게 포머 아닙니까? 네. 근데 SK하이닉스 포머라는 말이 유행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 SK하이닉스가 사실 시총 2위 기업이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를 갖다가 리드하고 상징하는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시총과 비교했으면 엔비디아를 비교해본다면 엔비디아가 어제 종가 오늘 새벽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제 새벽에 끝난 종가를 비교해본다면 50%가 안 됩니다. 그래도 뭐 5조 달러 기업이 수익률 50%면 뭐 적지 않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261%, 오늘의 설명드린 주 두산은 262%, 그러니까 조금 280% 아슬아슬하게 SK하이닉스를 두산이 제쳤다. 그 정도로 알짜배기 실속이 있는 이제 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의 그런 실속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포모가 두산 안 하신 분들 두산 포모에 시달리는 저렇게 세 개를 비교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예. 예. 근데 이제 두산은 뭐니 해도 지주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AI 시대에 AI 붙으면 이렇게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최근 지주사에 대한 기대감도 막 생기고 있는 와중에서 또 같이 겹쳐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주사라는 성격도 우리가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금 제가 설명드리니까 두산이 AI 기업이었어라고 인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두산을 미리 알고 있던 많은 분들은 사실은 두산은 두산그룹의 모기업, 물론 인지하시기 때문에 지주사에 대한 어떤 주가 동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주가를 다 부양하는 그런 기획과 법안과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그 상법 380여 3항을 개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당분 희석을 시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발표한 것 중 하나가 배당소득 분리를 과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갖다가 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내가 배당을 받았으면 배당에 따른 세금을 갖다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배당 금액이 어떤 일정 이상 높다든지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그 내가 차지한 전체 금액 중에 소득 중에서 배당이 차지한 비율이 높다든지 이러면 이제 배당 소득세가 그 50% 육박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재벌들이 자기 합법적으로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배당을 늘리고 싶어요. 늘리고 싶은데 현재로면은 늘렸다가 50% 이상이 세금으로 날아가니까 배당 가급적 적게 하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어떤 재벌의 특징이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본보다도 더 낮은 이제 배당률을 갖다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비록 아니 부자들에게 가는 세금을 왜 감면해 주냐라는 비판은 있지만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큼은 세율을 낮춰주자. 현재로는 이제 뭐 25%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벌들 입장에서는 내가 5천억을 배당하겠다. 그러면은 5천억 배당할 때 예전에는 2,500억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이거 25% 낮추면은 사실 7,500억이라는 돈은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그 인센티브, 배당을 갖다 하려는 정책을 하려고 하는 그 유인이 더 강해졌다. 이런 맥락에서 두산 역시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면 지주사니까요. 그 두산의 어떤 주주 구성을 보면은 그 두산은 이제 현재 박정원 회장이 이제 4세인데 4세의 어떤 그 박씨가 갖고 있는 지분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벌들은 사실 비록 회장이지만 회장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 두산은 마찬가지고. 그러면 재벌들의 가문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데 박정원 회장으로 대변되는 박씨 일가가 야 이번에 그러면 정부에서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배당 소득 늘리자라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에 대한 소득도 늘어나지만 두산 말고 두산의 40%가 아닌 다른 주주들, 개인 투자자들도 동일하게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한 감면 효과를 볼 수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주가가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 이 부분도 동시에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부양책 중 하나가 배당 소득 분리과세다.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실현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두산도 당연히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겠죠. 이 코스피 5천 간의 규모 굉장히 중요한데 이견은 좀 좁혀지는 느낌은 드는데 어떻게 예. 보세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래서 민주당 일부에서 이제 예를 들면 진성준 예전 정책위의장이 강력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반대하는 분입니다. 반대하는 분은 진성준 전 의장의 이제 입장과 근거는 이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부익부 빈익빈이 강해지는데 이렇게 배당 분리소득을 갖다가 분리해서 과세를 하면은 재벌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신 거고 맞는 말이죠. 하지만 부자 감세. 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가
그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을 갖다가 체제를 갖다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나는 세금을 내느니 나는 배당을 갖다 낮추겠다 하는들 그걸 갖다 강조할 수는 없거든요. 네.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배당을 갖다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갖다 우리가 정책을 펼치면은 그 주가도 올라가고 그럼 또 개인들도 사실은 우리가 예전엔 지금은 또 뭐 국장으로 복귀하는 게 지능순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재작년만 하더라도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S&P 500 계속 오르고 미국은 이제 배당이라는 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많이 안 오르도 배당을 통해서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월별로 분기별로 받는 종목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주식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투기나 도박이 아니고 건전한 자산 시장과 나의 재테크로 바라보는 시각이 또 넓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배당 소득을 분류과세를 통해서 우리나라 배당을 통해서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어떤 배당 소득이 월별이나 분기별로 들어오는 인식이 많아진다면 주가 상승에도 큰 기여가 되고 이거는 개인 투자가들의 자산 증식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만 모르고 둘은 모를 수 있는 그런 반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거는 이제 현재 이재명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 당사자는 이런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두산 기업을 전격 분해하면서 여러분께 알려주셨습니다. 참고해보세요.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